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화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이시라던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같은 이 정책 결정자 분들께서는 현재의 인플레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다.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을 달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인플레이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내에 있는 가격 인상 요인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자면 가장 크게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던 요소들은 원자재 값 급등, 그리고 공급망 대란, 그리고 임금 인상, 이 세 가지 요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 물가 중에서 아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거비라던가,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상당히 이 임대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미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렌트,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집값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임대료 역시도 한번 올라붙기 시작한 이상에는 아래로 하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지금 이 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동차 같은 준내구재 성격을 가진 이런 상품들의 가격 역시도 큰 폭으로 올라버리면서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 현상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이 시장을 굉장히 달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1,200억 달러 규모의 그 계속된 그 시장의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 규모씩 줄여나가는 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2배로 늘려서 300억 달러 규모씩 줄일 수도 있다. 혹은 금리 인상을 조기에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어찌 보면 이런 미국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내년 초부터 이런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형태의 정책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나라 역시 지금 올리고 있는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아니라 매년 한 4차례 가까운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변동금리로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을 하는데, 이분들께는 1%의 대출금리만 오르더라도 매달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 시장에서 너무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이제 와서 매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인구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인데, 이 인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출생자 수겠죠. 근데 이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낮아진 출생률에다가 더해서 결혼까지도 딜레이가 되고, 또 외국인 인구 유입도 중단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인구에 대한 예측들이 과거에는 뭐 2025년부터 줄어든다, 혹은 2030년부터 줄어든다, 예측들이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인구 가구가 가지는 어떤 수요에 있어서의 지위는 뭐냐면, 장기적인 부동산 수요 함수는 필연적으로 인구 가구 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따질 때, 자,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이르는 열풍 속에서 또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취등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공시가 1억 미만의 지방 지역들의 아주 저가 이런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는 투자들이 성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잠깐 거래했다가 빠져나올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 공간에 묶여버리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물건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인구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지방에서는 광역시까지도 포함을 해서 모든 1인 가구 20대들은 전부 다 서울로 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서울에만 거의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인 가구로서 혹은 2인 가구로서 서울에서 임대로서 거주를 하던 이런 젊은 세대분들이 요새는 이제 흔하지는 않죠. 드물게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출생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인 가구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 1인, 2인 가구는 서울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구 이동의 통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1, 2인 가구용 투자를 할 때는 서울 내에 있는 좋은 지역들에서, 그리고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라는 상품을 살 때는 그래도 서울하고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 수준까지의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게 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가장 이 시장을 아우르는 한 가지의 단어를 꼽자면 거래 절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서울에서 있었던 아파트 매매 거래 총 건수가 약 4천여 건, 그리고 11월 달은 6천 건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올 10월 달에는 2,300건, 올 11월 달은 현재 한 절반 정도 신고됐을 경우에 1,100건 정도. 그러니까 11월 거래가 12월 말까지 다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3,000건을 밑돌 수밖에 없는 정도의 거래량.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계속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어떤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냐면 매도를 내놓은 지가 2달, 3달이 됐는데 보러 오지도 않는다. 이런 이슈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예를 들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줄어든 매수 심리를 감안하셔서 가격도 설정하고 또 거래도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있는 대선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양쪽 후보분들께서는 계속 부동산 공약을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줄여주면서 이 시장에 재고주택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게끔 유도하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주 급하게 가격이 뭐 폭삭 주저앉는다거나 아니면 매물이 이만큼씩 쏟아져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은 조금 적지 않을까, 가능성이,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이런 금융시장과 전반적인 시장의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너무 무리한 빚을 낸다거나 특히 아파트로서 다주택을 투자하시는 형태는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는 일부 남아는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는 어찌됐든지 간에 앞으로 반드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역에 있는 예정지에 있는 어떤 재개발 예정 물량들, 혹은 서울의 좋은 역세권들에 있는 소형 주택들, 이런 물건들을 임대사업자를 잘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승산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이슈들, 또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한 전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내일과 모레 저와 직접 마주 뵙고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전화 예약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